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산새가 수려하고 맑은 물이 굽이쳐 흐르는 청룡리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사계절 내내 바람 소리가 정겨웠고 인심이 후덕하여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곳이었지요. 그 마을의 가장 높은 곳에는 웅장한 기와 지붕을 자랑하는 최참판댁이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그 위세가 실로 대단하여 고을 사람들 중에 그 집의 은혜를 입지 않은 이가 없었답니다. 대문 밖으로는 넓은 들판이 끝없이 펼쳐져 있어 가을이면 황금빛 물결이 장관을 이루는 풍요로운 동네였습니다. 이 넓고 큰 기와집에는 수많은 하인들이 북적거리며 각자의 소임을 다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청년이 하나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득구였습니다. 득구는 어릴 적 부모를 여의고 갈 곳 없는 처지에서 최참판의 자비로 이 집에 들어와 머슴살이를 시작하게 된 인물이었지요. 그는 비록 낡은 무명옷을 입고 집신을 신고 있었으나 눈빛만큼은 밤하늘의 별처럼 초롱초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남들은 평생을 걸려도 다 못 배울 일을 듣고는 어깨 너머로 한 번만 보아도 금방 익히는 아주 특별한 재주를 가진 청년이었답니다. 득구의 일과는 새벽닭이 울기도 전인 푸르스름한 새벽녘부터 시작되곤 했습니다. 마당을 쓸고 장작을 패며 부지런히 움직이는 그의 손길에는 흐트러짐이 없었으며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얼굴 한 번 찌푸리지 않고 묵묵히 해냈습니다. 최참판댁의 곡간을 정리할 때면 그는 수백 가만이나 되는 쌀의 양을 눈으로 쓱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정확히 맞추어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동료 머슴들은 그런 득구를 보며 신기해하면서도 그의 성품이 워낙 겸손하고 따뜻하여 시기하는 마음 없이 모두 그를 아끼고 의지하게 되었지요. 최참판은 고을에서 소문난 부자였으나 욕심이 적고 사람의 됨됨이를 볼 줄 아는 안목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가끔 사랑채 문을 열고 마당에서 일하는 득구를 가만히 지켜보곤 했는데 청년의 몸짓 하나하나에서 뿜어져 나오는 비범함을 예사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글을 배운 적도 없는 득구가 아침마다 도련님들이 글 읽는 소리를 들으며 땅바닥에 나뭇가지로 한자를 적어 내려가는 것을 본 날, 최참판은 이 아이가 언젠가 큰일을 낼 그릇임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신분의 벽이 높던 시절이라 그저 가슴 속에만 그 기대를 묻어두고 있었지요. 그 무렵 최참판 댁에는 꽃보다 아름답고 마음씨 고운 막내딸 서화 아가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서화 아가씨는 위로 오빠들이 여럿 있었으나 다들 부유한 집안 환경에 취해 방탕한 생활을 하거나 권세에만 관심이 있었기에 홀로 서재를 지키며 책을 읽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녀는 집안의 하인들을 대할 때도 늘 따뜻한 말 한마디를 잊지 않았으며 특히 득구가 힘든 일을 할 때면 몰래 부엌에서 찐 감자나 옥수수를 가져다 주며 격려해 주곤 했습니다. 득구는 그런 아가씨의 고운 마음씨에 감동하여 그녀를 위해 더욱 정성을 다해 일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최참판의 머리에도 서리가 내려앉고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이라는 의원들을 전국 각지에서 불러 모았지만 세월의 흐름을 거스르기는 역부족이었고 최참판은 점점 자리에 누워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집안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하자 그동안 숨겨져 있던 가족들의 탐욕이 조금씩 고개를 들기 시작했지요. 최참판은 자신의 사후에 남겨질 재산보다도 홀로 남겨질 여린 막내딸 서화와 이 큰 집안의 질서가 무너질 것을 무엇보다 깊이 걱정했습니다. 어느 깊은 밤, 마을의 개 짖는 소리조차 잦아든 고요한 시각에 최참판은 득구를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득구는 갑작스러운 부름에 의아해하면서도 조심스럽게 문턱을 넘어 방 안으로 들어갔는데 촛불 아래 비친 주인의 얼굴은
평소보다 훨씬 수척해 보였습니다. 최 참판은 득구에게 자리를 권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득구야.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너의 총명함과 정직함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란다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득구는 고개를 숙인 채 주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가슴 한구석이 왠지 모르게 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최 참판은 자신의 앞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예감하고 득구에게 그동안 집안에서 일어난 모든 금전적 출납과 재산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득구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동안 자신이 남몰래 기록해왔던 장부의 내용들을 막힘없이 읊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논의 벼가 몇 섬이 열리는지, 마을 사람들에게 빌려준 곡식의 이자가 얼마인지 하나도 틀림없이 말하는 득구의 모습에 최 참판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는 득구의 천재적인 머리와 치밀함에 다시 한번 감탄하며 자신이 내린 결정이 옳았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최 참판은 득구에게 낮은 목소리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장남과 차남은 이미 재산을 탕진할 궁리만 하고 있고 자신의 후처인 박씨 부인 또한 막내딸 서화를 구박하며 집안을 장악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내가 세상을 떠나면 이 집은 풍비박산이 날 것이 빤하다. 오직 너만이 나의 막내딸과 이 집의 뿌리를 지킬 수 있을 것 같구나. 라고 말하며 최 참판은 득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득구는 주인의 무거운 신뢰에 어깨가 무거워졌지만 서화 아가씨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눈빛을 더욱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이튿날부터 집안의 공기는 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최 참판은 병석에 누워 있으면서도 득구에게 집안의 크고 작은 일들을 지시하며 그가 가문의 대소사에 깊숙이 관여하도록 판을 짜주었습니다. 다른 머슴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일하는 듯 보였으나 득구의 눈에는 박씨 부인의 신복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뭔가를 꾸미는 정황들이 하나둘 포착되었습니다. 청룡리의 가을은 깊어만 가는데 평화롭던 기와집 처막 끝에는 보이지 않는 폭풍우가 서서히 몰려오고 있었던 것이지요. 득구는 낮에는 묵묵히 마당을 쓸고 밤에는 주인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했습니다. 최 참판은 서화 아가씨를 불러 득구의 존재에 대해 조용히 일러두었습니다. 서화야, 네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집안의 득구뿐이다. 그 아이는 비록 겉모습은 머슴이나 속은 그 누구보다 깊고 넓은 사람이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반드시 그와 상의하거라. 아가씨는 아버지의 말씀에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예전부터 득구를 남다르게 생각해왔지만 아버지의 신뢰가 이토록 깊을 줄은 몰랐기에 놀라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든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묘한 유대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득구는 우물가에서 물을 შვ던 중 박씨 부인이 자신의 방에서 누군가와 은밀히 대화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는 최 참판의 유언장을 위조하여 모든 문전옥답을 자신의 아들에게 넘기겠다는 무서운 계획이었습니다. 득구는 가슴이 방망이 질쳤으나 겉으로는 평온을 유지하며 천천히 물통을 어깨에 메었습니다. 그는 적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깨달았고 이제부터는 단순히 일 잘하는 머슴이 아니라 주인의 가문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 참판의 병세가 깊어짐에 따라 연일 걱정스러운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빨래터에 모인 아낙네들은 최 참판 댁이 무너지면 우리 마을 인심도 예전 같지 않겠지 라며 한숨을 내쉬었고 장터의 노인들은 그 집 막내딸이 참 가련하게 됐어라며 혀를 찼습니다. 득구는 이런 마을의 여론을 살피며 적당한 때에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얻을 방법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지혜를 동원하여 박씨 부인의 계략을 무너뜨리고
서화 아가씨를 보호할 계획을 머릿속으로 수만 번 되뇌며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최참판의 방에서 흘러나오는 약다리는 냄새가 온 마당에 진동하던 밤. 득구는 마당 한 구석에서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달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고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와 적막함을 더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짊어진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잘 알고 있었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를 갚는 길은 오직 하나. 이 집안의 정당한 주인을 세우고 정의를 바로잡는 일뿐이었습니다. 득구의 투박한 손에는 어느새 단단한 결의가 깃들어 있었고 그의 그림자는 달빛 아래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서화 아가씨는 아버지가 잠든 사이 몰래 뒤뜰로 나와 득구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어두운 나무 그늘 아래서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가씨는 득구야. 어머니와 오빠들이 벌써 유산 배분 문제를 놓고 싸우고 있어. 나는 재산은 상관없지만 아버지의 마지막 가르침이 더럽혀질까봐 그게 무섭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득구는 아가씨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걱정 마십시오, 아가씨. 대감님의 유지는 제가 목숨을 걸고 지킬 것입니다. 저를 믿고 조금만 견뎌주십시오라고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최참판의 병세는 더욱 악화되어 고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온 집안 식구들이 방 안팎으로 모여들어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박씨 부인은 이미 승리라도 거둔 듯 위풍당당한 기세로 사람들을 호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득구가 뒤에서 조용히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수기록을 남기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득구는 박씨 부인이 매수한 하인들의 명단과 그들이 주고받은 뇌물의 액수까지 모두 머릿속에 담아두고 있었고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릴 시기만을 차분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참판의 서재에는 오래된 고서들과 함께 가문의 비밀이 담긴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최참판은 아무도 모르게 그 상자의 열쇠를 득구에게 맡기며 이 안에 네가 필요한 마지막 열쇠가 들어있다라고 속삭였습니다. 득구는 그 상자를 안전한 곳에 숨겨두고 기회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이 미천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오직 완벽한 증거와 논리만이 자신을 구하고 아가씨를 지킬 수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득구의 천재성은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흐트러지지 않는 냉철함에서 더욱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편에 세워진 커다란 고총나무 아래서 득구는 잠시 숨을 고르며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떨어지는 낙엽들이 마치 다가올 혼란을 예고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는 이 집에서 보낸 수많은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밥을 굶지 않게 해주었던 주인의 은덕, 따뜻하게 대해주던 아가씨의 미소, 그리고 자신을 형처럼 따르던 어린 하인들의 얼굴들이 하나둘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모든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 그는 이제 머슴의 옷을 벗고 진정한 지혜의 칼을 뽑아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윽고 최참판의 기침 소리가 이했고 집안에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박씨 부인의 가짜 슬픔 섞인 곡소리가 시작되자마자 그녀의 측근들은 기다렸다는 듯 유언장을 공개해야 한다며 분위기를 몰아갔습니다. 하지만 득구는 당황하지 않고 아가씨 곁을 묵묵히 지키며 그녀의 떨리는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아가씨, 마음을 굳게 먹으셔야 합니다. 득구의 낮은 목소리는 아가씨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아버지가 남긴 정의를 지키기 위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청룡리 마을 사람들도 최참판의 위독 소식을 듣고 하나둘 대문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평소 존경하던 어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고 싶어 했지만 사실은 집안 내부에서 벌어질 권력 다툼에 대해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득구는 이들의 시선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증언이 나중에 큰 힘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기에 일부러 대문을 활짝 열어두어 집안의 상황이 밖으로 자연스럽게 전달되도록 조치했습니다. 치밀한 그의 계산은 이미 박씨 부인의 상상 그 너머에 있었습니다. 득구는 주방 쪽을 살펴 식구들이 먹을 식사를 준비하게 하고 상가 집의 격식을 갖추는 일을 주도적으로 이끌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득구가 너무 앞서 나가는 것이 불쾌했지만 워낙 길 처리가 깔끔하고 빈틈이 없어 당장은 트집을 잡을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이놈은 나중에 제일 먼저 쫓아내리라고 생각하며 매서운 눈초리를 보냈으나 득구는 그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뒤에는 폭풍전야와 같은 거대한 계획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박씨 부인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최참판댁은 하얀 등불로 가득 찼고 슬픔과 욕망이 뒤섞인 기묘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득구는 자신의 거처인 작은 행랑채로 돌아와 마지막으로 주인이 남긴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단순한 재산 목록이 아니라 가문을 이어갈 진정한 후계자에 대한 주인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친필 서신이 들어 있었습니다. 득구는 그 종이를 소중히 품 안에 넣으며 내일 있을 운명의 대결을 준비했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나면 청룡리에는 상상치 못한 반전의 이야기가 시작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이야기가 막을 내리려 합니다. 득구의 지혜와 서화 아가씨의 용기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그리고 탐욕의 눈먼 자들이 어떤 최후를 맞이할지는 다음 이야기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득구는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마시며 마당으로 나가 다시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평범한 머슴의 모습이었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이미 거대한 가문을 일으킬 원대한 계획이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청룡리의 밤은 깊어가고 이제 곧 정의가 승리하는 뜨거운 아침이 밝아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참판의 장례가 모두 끝나고 사무제까지 지냈지만 청룡리 최참판 댁의 분위기는 예전처럼 평온해지기는커녕 오히려 전보다 더 서슬퍼런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상복을 채 벗기도 전에 안방마님 박씨 부인은 집안의 모든 권력을 손에 쥐기 위해 열쇠 꾸러미를 허리춤에 차고 행랑채 식솔들을 엄하게 다스리기 시작했지요. 평소 인자하던 주인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집안의 질서는 순식간에 무너졌고 하인들은 앞날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여 서로의 눈치만 살피며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박씨 부인은 가장 먼저 눈엣가시 같았던 득구를 집안일에서 배제하기 위해 자신의 친척인 박칠성을 집사로 불러들였습니다. 박칠성은 고을에서 소문난 건달이자 탐욕스러운 인물로 오자마자 득구가 관리하던 곳간 열쇠를 강제로 빼앗고는 천한 머슴 주제에 감히 이 집안의 재산을 넘보려 했느냐며 모욕을 주었습니다. 득구는 아무런 대꾸 없이 흙바닥에 엎드려 있었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박칠성이 가져간 장부의 오차와 그들이 꾸미고 있을 뒷거래의 숫자들이 이미 정교하게 계산되고 있었습니다. 마을 우물가에는 최참판댁의 뒤숭숭한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갔는데 아낙네들은 빨래를 방망이질하며 저마다 한마디씩 보댔습니다. 그 집 안방마님이 도끼를 품었다더니 정말인가 보네. 득구처럼 착하고 일 잘하는 총각을 저렇게 핍박하다니 말이야. 라며 안타까워하는 소리가 높았습니다. 어떤 이는 박씨 부인이 서화 아가씨를 재산 한 푼 없이 먼 곳으로 시집 보내려 한다는 흉흉한 소문까지 전하며 이제 청룡리의 큰 기와집도 제 주인을 잃고 무너져 가는구나 하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집안의 최고령 하인인 만복 영감은 어느 늦은 밤 득구를 조용히 뒷뜰 감나무 아래로 불러냈습니다. 만복 영감은 평생을 이 집에서 바친 인물로 득구를 아들처럼 아끼는 마음에서 득구야.
모난 돌이 정맞는 법이니 지금은 그저 죽은 듯이 지내거라라고 나지막이 충고했습니다. 영감님은 이어 저들의 탐욕은 바닥이 없으니 네가 가진 총명함을 드러내면 오히려 네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며 진심 어린 걱정을 건넸고 득구는 노인의 손을 잡으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서화 아가씨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자신의 방에 갇히다시피 지내며 매일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아가씨의 끼니조차 부실하게 챙겨주며 그녀의 기운을 빼놓으려 했고 외부 사람들과의 접촉을 철저히 차단하며 고립시켰습니다. 아가씨는 창살 너머로 보이는 마당에서 묵묵히 다문이를 도맡아 하는 득구의 뒷모습을 보며 유일한 위안을 얻었지만 자신 때문에 그가 더 큰 고초를 겪을까봐 선뜻 말을 걸지도 못하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박칠성은 박씨 부인의 기세를 등에 업고 마을 사람들에게 빌려준 곡식의 이자를 터무니없이 높여받기 시작했습니다. 참판 어른이 돌아가셨으니 이제 법이 바뀌었다며 막무가내로 소장료를 올리는 바람에 마을 사람들의 원성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득구는 마을 사람들의 억울한 하소연을 묵묵히 들으며 그들이 내야 할 정당한 액수와 박칠성이 갈취해가는 금액의 차이를 하나하나 머릿속 장부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언젠가 이 모든 부조리를 바로잡을 날이 올 것임을 득구는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오후 득구는 마당을 쓸다가 박씨 부인과 박칠성이 사랑채에서 은밀하게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최 참판이 생전에 숨겨두었다는 비밀 인장과 진짜 유언장의 행방을 찾지 못해 안달복달하고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 늙은이가 분명히 어디엔가 숨겨두었을 텐데 혹시 그 머슴놈이 알고 있는 것 아니냐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득구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득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더욱 힘주어 빗질을 하며 자신의 기척을 숨기려 애썼습니다. 박칠성은 그날 밤 득구의 행랑채를 불쑥 찾아와 진보다리를 뒤엎으며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놈, 참판 어른께서 너에게 맡기신 물건이 분명히 있을 텐데 어서 내놓지 못하겠느냐며 득구의 멱살을 잡고 위협했습니다. 득구는 겁먹은 표정을 지어 보이며 저는 그저 시키는 일만 하는 무지한 머슴일 뿐인데 어찌 귀한 물건을 알겠습니까라고 둘러대어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박칠성은 득구의 허술해 보이는 모습에 일단은 의심을 거두었으나 여전히 매서운 눈초리를 거두지는 않았습니다. 마을에는 또 다른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박씨 부인이 자신의 친아들을 가문의 정식 후계자로 올리기 위해 문중 어른들을 매수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득구는 이 소문을 듣고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만약 문중 어른들까지 박씨 부인의 손을 들어준다면 서화 아가씨는 영영 집안에서 쫓겨나고 최 참판의 뜻은 영영 묻히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득구는 이제 더 이상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자신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장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은 집 뒤편 대나무 숲속에 숨겨진 작은 바위 틈새로 최 참판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 득구에게만 알려준 장소였습니다. 득구는 달빛도 들지 않는 깊은 밤에 그곳을 찾아가 바위 아래 깊숙이 묻어두었던 작은 목함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는 최의 참판의 직인과 함께 서화 아가씨에게 모든 가산을 상속한다는 내용이 담긴 진짜 유언장이 고스란히 들어있었습니다. 득구는 떨리는 손으로 목함을 다시 잘 갈무리하며 이것이 세상 밖으로 나올 완벽한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서화 아가씨의 처소에는 박씨 부인이 보낸 감시자들이 깔려 있었기에 득구는 아가씨와 소통하기 위해 기발한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그는 아침마다 아가씨의 방 앞에 놓이는 물동이 아래에 작은 나뭇잎을 띄어보냈는데 그 잎에는 바늘로 콕콕 찔러 만든
비밀스러운 암호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평소 글재주가 뛰어났던 아가씨는 득구가 보낸 나뭇잎의 메시지를 단번에 읽어내었고, 덕분에 두 사람은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며 앞으로 있을 거사에 대해 아주 비밀스럽게 약속을 주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박칠성의 횡포가 나날이 심해지자 마을의 장정들이 최참판댁 대문 앞으로 몰려와 항의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평생 참판 어른의 은혜를 입고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법도를 어기고 우리를 핍박할 수 있느냐는 그들의 외침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박씨 부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관가에 기별을 넣어 사람들을 해산시키려 했습니다. 득구는 이 광경을 지켜보며 민심이 이미 박씨 부인을 떠났음을 확인했고 이것이 바로 자신이 움직여야 할 때라는 신호임을 깨달았습니다. 만복 영감은 득구가 무언가 큰일을 도모하고 있음을 눈치채고는 아무도 몰래 자신의 비상금을 내어주며 응원했습니다. 이 돈으로 성안에 계신 참판 어른의 오랜 버신 김판서 댁에 소식을 전하거라. 그분이라면 이 집안의 일을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라고 말하며 득구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득구는 영감님의 깊은 뜻에 큰 절을 올리고는 그 길로 어둠을 틈타 마을을 빠져나와 성안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바람처럼 빨랐고 가슴 속에는 서화 아가씨를 지키겠다는 뜨거운 열망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성안으로 가는 길은 험하고 멀었지만 득구는 한순간도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그는 길을 가는 도중에도 혹시 박씨 부인이 보낸 자객이 있지는 않을까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평소 지리에 밝고 체력이 좋았던 덕분에 득구는 이튿날 새벽 무렵 김판서의 저택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김판서는 오랜 친구의 부고를 듣고 매우 슬퍼하고 있었으며 득구가 가져온 최참판의 친필 서신과 정황 설명을 듣고는 격노하여 즉시 청룡리로 내려갈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다시 청룡리로 돌아온 득구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마당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박칠성은 득구가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을 눈치챘는지 다가와 어딜 그렇게 쏘다니느냐며 채찍을 휘둘렀으나 득구는 능숙하게 몸을 피해 큰 부상을 피했습니다. 속으로는 비웃음이 나왔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벌벌 떠는 연기를 하며 상대를 안심시켰습니다. 이제 모든 판은 짜였고 며칠 뒤 열릴 문중 회의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지기만을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득구의 눈에는 승리의 확신이 서서히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문중 어른들을 모셔놓고 잔치를 벌이며 서화 아가씨를 내쫓을 명분을 세우려 했습니다. 그녀는 아가씨가 집안의 재산을 몰래 빼돌리려 했다는 거짓 죄목을 씌워 마을에서 영영 추방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습니다. 문중 어른들 중 몇몇은 박씨 부인의 뇌물에 넘어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다수의 어른은 여전히 최참판의 마지막 의중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득구는 부엌길을 돕는 척하며 문 밖에서 회의 내용을 일일이 귀담아 듣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약속한 문중 회의 날이 밝았고 청룡리 최참판 댁에는 수많은 어르신과 구경하는 마을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위엄을 갖춘 채 안방 중앙에 앉아 있었고 서화 아가씨는 초라한 모습으로 마당 한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박칠성은 가짜 유언장을 높이 들고 이것이 참판 어른께서 남기신 마지막 뜻입니다라고 외치며 기세를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이 광경을 지켜보았고 공기 중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러 금방이라도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서화 아가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 리 없습니다라고 항변했지만 박씨 부인은 차갑게 웃으며 아가씨를 윽박질렀습니다. 천방지축인 네가 무엇을 안다고 나서느냐. 문중의 법도가 엄연하거늘 감히 어디서 목소리를 높이느냐며
당장이라도 아가씨를 끌어내려 했습니다. 그 순간 마당 뒤편에서 묵묵히 지켜보던 득구가 한 걸음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평소와 다른 당당한 걸음걸이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로 쏠렸고 박칠성은 당황하여 득구에게 저리 물러나라고 소리쳤습니다. 득구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문중 어른들을 향해 정중히 인사를 올린 뒤 말했습니다. 어르신들, 여기 박칠성이 들고 있는 종이는 가짜입니다. 참판 대감님께서는 저에게 진짜 유언장을 맡기셨습니다. 이 한마디에 집안은 삽시간에 벌집을 쑤신 듯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박씨 부인은 얼굴이 흑빛이 되어 저 미친 머슴놈이 무슨 소리를 하느냐. 당장 저놈의 입을 닥치게 하라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득구의 단호한 태도와 깊은 눈빛에 압도된 문중 어른들은 어디 한번 들어보자며 득구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득구는 품 안에서 소중히 간직해온 목함을 꺼내 보였습니다. 그 목함의 문양을 본 문중 어른들은 그것이 최 참판이 가장 아끼던 물건임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득구는 차분한 목소리로 최 참판이 생전에 왜 자신에게 이 물건을 맡겼는지, 그리고 박씨 부인과 박칠성이 그동안 저지른 비리와 장부 조작의 실태를 낱낱이 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숫자와 증거들은 너무나도 치밀하고 정확하여 그 누구도 반박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박칠성은 식은땀을 흘리며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대문 밖에서 장엄한 목소리와 함께 성안의 김판서가 가마를 타고 등장했습니다. 김판서의 등장에 문중 어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맞이했고 박씨 부인의 얼굴은 이제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김판서는 득구가 가져온 유언장을 받아들고는 직접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유언장에는 서아 아가씨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준다는 내용과 함께 그녀의 배필로 가장 믿음직하고 총명한 득구를 지목하며 그를 양자로 입적해 집안을 지키게 하라는 파격적인 유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머슴이었던 득구가 상속녀의 남편이자 집안의 주인이 된다는 사실은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인생 반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 참판의 인장과 김판서의 보증이 더해지자 그 누구도 이 결정에 토를 달 수 없었습니다. 박씨 부인과 박칠성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벌벌 떨었고 마을 사람들은 득구의 이름을 연호하며 환호성을 올렸습니다. 서아 아가씨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득구를 바라보았고 득구는 드디어 주인의 유지를 받들게 된 것에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길고 험난했던 갈등의 파도가 지나가고 청룡리 최 참판댁에는 새로운 기운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득구는 이제 더 이상 고개를 숙인 머슴이 아니라 지혜로운 지도자로서 집안을 바로 세울 준비를 마쳤습니다. 박씨 부인의 계략은 수포로 돌아갔고 탐욕으로 얼룩졌던 집안의 어두운 구석구석에 다시금 정의의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득구와 서아 아가씨가 헤쳐나가야 할 진정한 가문의 재건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펼쳐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김판서의 등장과 득구의 당당한 폭로는 최참판댁의 정적을 깨뜨렸지만 그것이 곧바로 모든 갈등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김판서의 서슬퍼런 위험 앞에서도 잠시 주춤했을 뿐 곧바로 평정심을 되찾은 척하며 어르신, 이 비천한 머슴놈이 어르신까지 속여 가짜 문서를 내민 모양입니다라고 앙칼지게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득구가 내민 목함의 정체성을 부정하며 오히려 그것이 아버지를 잃고 슬픔에 잠긴 서아와 공모하여 꾸며낸 조작극이라고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다시금 술렁거리며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서로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며 수군거렸지요. 득구는 박씨 부인의 거센 부정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고 차분하게 마당 한가운데에 서서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부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고 제가 준비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대감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 3달 동안의 장부가 조작된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라고 폭탄 선언을 던졌습니다. 그가 품 안에서 꺼낸 것은 다름 아닌 박칠성이 그동안 몰래 작성해온 이중 장부였는데 거기에는 마을 사람들에게서 거두어들인 곡식의 양과 박씨 부인의 사가로 빼돌려진 양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박칠성은 자신의 은밀한 기록이 득구의 손에 있는 것을 보고 얼굴이 잿빛으로 변하며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중 장부의 등장은 현장에 있던 마을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그동안 박씨 부인의 횡포에 숨죽여 살던 이들의 분노를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득구는 장부의 첫 장을 넘기며 지난달 보름 서쪽 논에서 거둔 쌀 40 가마니가 관가에 내는 세금으로 기록되었으나 실제로는 박씨 부인의 친정댁 곳간으로 들어갔습니다라고 명확한 수치와 날짜를 읊어내려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평온했으나 그 안에 담긴 진실의 무게는 박씨 부인의 권위를 송두리째 뒤흔들 만큼 강력했습니다. 사람들은 득구의 천재적인 기억력과 치밀한 준비성에 혀를 내두르며 그가 단순한 머슴이 아님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자신의 신복인 박칠성을 향해 내 이놈, 네가 감히 나 몰래 이런 짓을 저질렀단 말이냐라며 꼬리 자르기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박칠성 또한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위인이 아니었기에 마님, 시키는 대로 다 해놓고 이제 와서 저에게 다 뒤집어 씌우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반발하며 두 사람 사이에 추악한 공모관계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문중 어른들은 이들의 몰지각한 행태에 깊은 탄식을 내뱉었고 김판서는 엄중한 표정으로 박씨 부인을 꾸짖으며 모든 증거를 정밀하게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득구는 이제 서화 아가씨를 향해 고개를 돌려 아가씨, 이제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대감님께서는 아가씨가 이 집안의 기둥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라고 말하며 그녀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서화 아가씨는 득구의 든든한 지원 속에 눈물을 닦고 일어서서 문중 어른들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박씨 부인에게 당했던 부당한 대우와 아버지가 남긴 가르침을 조목조목 이야기하며 비록 여자이지만 이 집안의 법도를 바로 세우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아가씨의 단호한 태도는 그동안 그녀를 가련하게만 보던 마을 사람들의 인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때 마당 구석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만복 영감이 조심스럽게 앞으로 걸어 나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50년을 살았지만 득구만큼 정직하고 대감님의 뜻을 잘 받드는 이는 본 적이 없습니다. 대감님께서도 생전에 저에게 말씀하시길 득구가 이 집안의 보배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만복 영감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는 의구심을 품고 있던 일부 문중 어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마을의 최고령자인 노인의 증언은 그 어떤 서류보다도 강력한 도덕적 권위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박씨 부인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득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박씨 부인이 매수하려 했던 마을 사람들의 명단과 그들에게 전달된 뇌물의 출처를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박씨 부인이 집안의 폐물을 내다 팔아 자금을 마련한 경로까지 파악하고 있었으며 장무라비에게 받은 영수증까지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설마 득구가 담장 밖 세상의 일까지 꿰뚫고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기에
그의 치밀함 앞에 결국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득구의 지혜는 단순히 그를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세상 이치를 꿰뚫어보는 탁견에 근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 판서는 득구가 제시한 모든 증거가 완벽함을 인정하고 문중 회의를 주재하여 공식적인 판결을 내릴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최 참판의 유언은 명확하며 득구가 보여준 충성심과 지혜는 이 집안을 이끌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선언하며 득구의 신분해방과 동시에 그를 가문의 후견인으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이 내려지자 마당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고 득구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며 자신의 공을 서화 아가씨와 마을 사람들에게 돌리는 미덕을 보여주었습니다. 박씨 부인과 박칠성은 포졸들에 의해 연행되어 그들의 죗값을 치르기 위해 관가로 압송되었습니다. 그들이 떠나가는 길에 마을 사람들은 소금을 뿌리며 다시는 이 청룡리에 발을 들이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탐욕으로 가득 찼던 자들이 떠나간 자리에는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그동안 쌓였던 탁한 공기를 씻어내는 듯했습니다. 득구는 떠나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미움보다는 한 가정이 다시 올바른 길로 돌아온 것에 대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해야 할 진정한 일이 시작되었음을 직감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서화 아가씨는 득구에게 다가와 그의 손을 잡으며 득구야, 정말 고맙다. 너 없었으면 나는 이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길거리로 쫓겨났을 거야 라고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득구는 얼굴을 붉히며 아닙니다. 아가씨. 저는 그저 대감님의 은혜를 갚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니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 속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존경이 담겨 있었으며 그것은 단순한 주종 관계를 넘어선 동반자로서의 새로운 인연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득구는 아가씨를 보좌하여 최참판댁의 명성을 다시 되찾으리라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득구는 최참판의 위패 앞에 엎드려 조용히 고했습니다. 대감님, 약속드린 대로 아가씨를 지켰고 가문의 유산을 올바르게 지켜냈습니다. 부디 하늘에서도 평안히 쉬시옵소서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눈물은 그동안 머슴으로서 겪었던 서름과 주인을 잃은 슬픔, 그리고 무거운 책임을 완수한 안도감이 뒤섞인 뜨거운 것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위패 옆에 촛불이 흔들릴 때 득구는 마치 최참판이 자신의 어깨를 다독여주는 것 같은 따스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밤은 깊었으나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득구가 주인이 된 최참판댁을 위해 저마다 음식을 가져와 작은 잔치를 열어주었습니다. 득구는 신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을 형님, 아우라 부르며 친근하게 대했고 직접 술을 따라주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득구 같은 사람이 주인이 되니 우리 마을에 복이 왔다며 득구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응원에 보답하기 위해 앞으로 소작료를 대폭 낮추고 마을의 가난한 이들을 돕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청룡리의 민심은 다시금 화합과 평화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득구는 다음 날부터 집안 곳간의 재고를 다시 조사하고 일꾼들을 공정하게 배치하는 등 본격적인 가문 재건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그는 박씨 부인이 헝클어 놓았던 장부들을 하나하나 바로잡으며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생산적인 곳에 자금을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명석한 두뇌 덕분에 집안의 살림살이는 순식간에 안정을 찾았고 하인들은 예전보다 훨씬 즐거운 마음으로 일에 몰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득구는 권위를 내세우기보다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모두의 귀감이 되었으며 그의 지도력 아래 집안은 나날이 번창해 갔습니다. 서화 아가씨는 득구의 배려로 자신의 공부와
수양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득구가 가져오는 산림보고서를 검토하며 가문의 안주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지혜를 배워나갔고 득구의 조언을 귀담아 들으며 함께 의사결정을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저녁 정원을 산책하며 집안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워 보는 이들의 미소를 자아냈습니다. 아가씨는 득구의 깊은 속내와 변치 않는 진심을 알게 되면서 그를 향한 연정의 마음을 남모르게 키워가게 되었습니다. 한편 마을의 노인들은 득구의 활약을 보며 천재적인 머리는 하늘이 내린 것이요. 그 선한 마음씨는 최참판의 복이로다라며 칭송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득구는 자신을 향한 찬사가 과하다고 생각하여 늘 몸을 낮추었으나 그가 보여준 행동들은 이미 전설적인 이야기로 변하여 고을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멀리 떨어진 다른 고을에서도 득구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 사람들이 찾아올 정도였으니 그의 영향력은 이미 한 가문의 울타리를 넘어 넓은 세상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득구는 그런 관심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자신의 본분을 다하며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갔습니다. 득구는 어느 날 만복 영감을 불러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며 가장 좋은 방을 내어주고 편안히 노후를 보낼 수 있게 조치했습니다. 만복 영감은 극구 사양했으나 득구는 영감님이 계셨기에 제가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라며 진심 어린 존경을 표했습니다. 이 광경을 본 하인들은 득구의 인간적인 면모에 감동하여 그를 진심으로 따르게 되었고 최참판댁은 단순한 부잣집을 넘어 정이 넘치는 따뜻한 공동체로 거듭났습니다. 득구의 통치는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는 진정한 지혜의 바탕을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득구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마을 아이들을 위한 작은 서당을 집 근처에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신분과 관계없이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아이들이라면 누구든 글을 배워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교재를 직접 선정하고 훌륭한 훈장을 모셔왔습니다. 자신 또한 머슴 시절 남몰래 글을 배우며 느꼈던 서러움을 잘 알고 있었기에 아이들에게는 그런 고통을 물려주지 않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득구의 숭고한 결단에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고 청룡리에는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겨울이 가고 봄바람이 불어오자 최참판댁의 정원에는 매화가 활짝 피어 향기를 발산했습니다. 득구는 정원에서 서화 아가씨와 차를 나누며 지난 1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아가씨는 득구야. 작년 이맘때는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 같았는데 너 덕분에 이렇게 밝은 봄을 맞이하는구나. 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득구도 매화꽃을 보며 봄은 반드시 오는 법입니다. 아가씨,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운 법이지요 라고 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 속에는 지나온 고난에 대한 자부심과 다가올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득구를 득구 대감이라 부르기 시작했지만 그는 여전히 편안한 차림으로 밭에 나가 농부들과 구슬땀을 흘리며 일하기를 즐겼습니다. 그는 땅의 정직함을 믿었고 땀방울이 맺힌 곡식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득구의 이런 소탈한 모습은 권위주의에 찌든 다른 양반가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으며 이는 청룡리만의 독특하고 건강한 마을 문화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득구의 뒷모습에서 돌아가신 최참판의 인자함과 젊은 영웅의 패기를 동시에 발견하곤 했습니다. 득구는 가문의 소유인 산을 개방하여 마을 사람들이 땔감을 얻고 약초를 캘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또한 가뭄이 들었을 때를 대비하여 대규모 저수지를 보수하고 수로를 정비하는 등 마을 전체의 안녕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했습니다. 그의 지혜로운 경제관념 덕분에 최참판댁의 재산은 오히려
예전보다 더 불어났고 그 혜택은 골고루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득구는 부유함이란 혼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나누어 흐르게 할 때 진정한 가치가 있음을 몸소 실천하며 보여주었습니다. 서화 아가씨는 어느덧 장성하여 혼담이 오가기 시작했으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사람, 득구뿐이었습니다. 문중 어른들도 이제는 득구의 능력과 성품을 인정하며 그가 최씨 가문의 사위가 되는 것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김판서가 나서서 이런 천재적인 인재를 사위로 삼는 것이야말로 가문을 번창시키는 지름길이라며 적극적으로 중매를 서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혼인 소식은 청룡리를 넘어 고을 전체의 경사가 되었고 신분을 초월한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혼례날 청룡리는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변모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길을 청소하고 꽃장식을 달아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득구는 단정한 관복을 입고 늠름한 모습으로 말에 올랐으며 서와 아가씨는 화려한 화롯을 입고 가마에 앉아 수줍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이 맞절을 나누는 순간 하늘에서는 오색 구름이 나타나 축복의 기운을 더했습니다. 머슴에서 주인이 되고 이제는 한 가문의 정식 일원이 된 득구의 인생 역전은 그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잔치는 사흘 밤낮으로 이어졌고 마을 사람들은 배불리 먹고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득구와 서화 아가씨는 잔치에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정중히 인사하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득구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달빛 아래 정원을 거닐며 우리가 일구어낸 이 평화가 대대손손 이어지도록 노력합시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서화 아가씨도 남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며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고난도 두렵지 않아요라고 화답했습니다. 청룡리의 밤은 두 사람의 깊은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찬 채 깊어만 갔습니다. 김판서의 엄중한 판결이 내려진 직후 최참판댁 마당을 가득 채웠던 소라는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오직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동안 누려온 모든 권세가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는 듯 넋이 나간 표정으로 흙바닥을 내려다보고만 있었지요. 그녀의 곁에서 갖은 악행을 일삼던 박칠성 역시 포졸들의 손에 이끌려 가면서도 연신 억울하다는 핑계를 대었으나 마을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 앞에서는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정의가 바로 서는 이 순간을 지켜보는 청룡리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그동안 억눌렸던 체증이 씻은 듯 내려가는 시원함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박씨 부인과 그 일당들이 관가로 압송된 후 득구는 가장 먼저 어수선해진 집안을 정돈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그는 김판서에게 깊은 절을 올리며 감사의 뜻을 전한 뒤 남아있는 하인들을 사랑채 마당으로 불러 모아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을 맞추었습니다. 그동안 마음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제 이 집안은 예전처럼 참판 어른의 뜻을 이어받아 정직하고 따뜻한 곳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득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큰 울림이 있었지요. 그의 말에 두려움에 떨던 하인들은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새 주인이 된 득구의 뜻을 따르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득구의 첫 번째 조치는 박씨 부인이 억지로 바꾸어 놓았던 집안의 엄격하고 부당한 규칙들을 폐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부엌 안악내들을 찾아가 오늘 저녁은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먹을 수 있도록 넉넉히 밥을 지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잔치는 슬픔을 잊고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고통받았던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려는 득구의 깊은 배려였습니다. 무거운 솥뚜껑이 열리고 구수한 밥 냄새가 담장 너머로 퍼져나가자 얼어붙었던 최참판댁의 공기는 조금씩 부드럽게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서화 아가씨는 아버지의 서재로 들어가
오랫동안 먼지가 쌓였던 책들을 정리하며 지난 날을 회상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득구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곁에 있다는 사실에 더 이상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으며 가문의 명예를 되찾았다는 자부심에 눈물을 닦았습니다. 득구는 서재 문을 두드리고 들어와 아가씨에게 주인이 남긴 장부를 건네며 이제 이것은 아가씨와 제가 함께 지켜나가야 할 책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앞으로 집안을 어떻게 운영할지 논의하며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희망찬 계획들을 하나둘 세워나갔습니다. 이튿날 아침, 득구는 마을의 장정들을 불러 모아 박칠성이 강제로 빼앗았던 땅들을 다시 돌려주는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박씨 부인이 조작했던 문서를 하나하나 대조하며 억울하게 소장료를 더 냈던 집에는 곡식으로 보상을 해주었고 빚 때문에 종이 될 뻔했던 이들의 문서를 불태워 버렸습니다. 땅은 정직한 땀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흘린 땀이 온전히 여러분의 것이 되도록 제가 돕겠습니다라는 득구의 선언에 마을 사람들은 감격하여 눈물을 훔쳤습니다. 득구의 천재적인 셈법은 이제 가문을 배불리는 도구가 아니라 이웃을 살리는 지혜가 되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 있는 우물가에서는 아낙네들이 모여 빨래를 하며 최참판댁에 찾아온 변화를 이야기하느라 입이 쉬지 않았습니다. 머슴이었던 득구가 이제 우리 마을의 은인이 되었으니 세상 참 오래 살고 볼 일이야라며 한 아주머니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다른 안악은 득구처럼 마음씨 고운 사람이 큰 부자가 되었으니 우리 청룡리는 이제 걱정 없겠어라고 화답하며 방망이질을 경쾌하게 이어갔습니다. 마을 전체가 마치 새 옷을 갈아입은 듯 활기가 넘쳤고 아이들은 득구의 이름을 노래처럼 부르며 들판을 뛰어다니는 평화로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득구는 집안의 청결함이 곧 정신의 맑음이라 생각하여 대대적인 대청소를 지시했습니다. 구석구석 쌓인 거미줄을 걷어내고 낡은 창지를 새로 바르며 박씨 부인의 탐욕이 묻어있던 흔적들을 깨끗이 씻어내었습니다. 그는 직접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면서 하인들과 농담을 주고받기도 했는데 그런 그의 소탈한 모습은 하인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주인이라고 해서 뒷짐만 지고 있을 수는 없지요. 우리 모두가 이 집의 주인이라는 마음으로 함께 가꾸어 나갑시다. 라는 그의 말에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일에 동참했습니다. 만복 영감은 사랑채의 마루에 앉아 담배를 태우며 흐뭇한 눈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득구가 가져다준 따뜻한 솜옷을 매만지며 자신이 평생을 바친 이 집이 드디어 올바른 주인을 만났음을 확신했습니다. 득구야, 너는 정말 하늘이 이 가문을 위해 보내준 보물이다. 참판 어른께서도 저 세상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계실게야라고 노인이 중얼거리자 지나가던 득구가 환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만복 영감에게는 이제 아무런 걱정이 없었으며 그저 이 평화로운 날들이 오래도록 이어지기만을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득구는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가문의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 새로운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그는 청룡리의 흙이 옹기를 굽기에 아주 좋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마을의 손재주 좋은 이들을 모아 공동 옹기가마를 설치했습니다. 우리가 키운 곡식을 담을 그릇도 우리가 직접 만든다면 훨씬 뜻깊을 것입니다. 라고 제안하며 기술자들을 초빙해 마을 사람들에게 기술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득구의 기획력 덕분에 마을에는 농사 외에도 새로운 수익원이 생겼고 청룡리 사람들의 생활은 나날이 풍족해지며 가난의 그림자가 서서히 사라져갔습니다. 서화 아가씨는 집안의 안주인으로서 어려운 이웃들을 살피는 일에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녀는 매달 초하루면 곳간을 열어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었고 병든 노인들을 위해 약재를 마련해 보내주었습니다. 아가씨의 자애로운 손길이 닿는 곳마다
감사의 노래가 울려 퍼졌으며 사람들은 그녀를 청룡리의 보살이라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득구는 그런 아가씨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재물은 쌓아두면 썩지만 나누면 씨앗이 되어 돌아옵니다라고 조언하며 그녀와 함께 진정한 나눔의 미덕을 실천해 나갔습니다. 어느덧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찾아오자 청룡리의 들판은 그 어느 해보다 풍요로운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득구는 직접 낫을 들고 논에 나가 마을 사람들과 함께 별을 베며 땀을 흘렸습니다. 그가 수확한 쌀의 양을 정확히 계산하여 세금을 정하자 사람들은 단 한 점의 의구심도 없이 기쁜 마음으로 수확물을 가져왔습니다. 득구 대감님이 직접 셈을 해주시니 한 톨의 쌀도 허투루 쓰이지 않는다는 확신이 듭니다. 라고 말하는 농부의 얼굴에는 건강한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수확이 끝난 뒤 열린 마을 잔치는 그야말로 화합과 기쁨의 절정이었습니다. 가을거지가 끝난 어느 고요한 밤, 득구는 서화 아가씨와 함께 뒷산 언덕에 올라 마을의 전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옹기종기 모여있는 집들의 창으로 새어나오는 따뜻한 불빛들이 마치 땅 위의 별처럼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제가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 저는 그저 배를 채우는 것이 꿈이었던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많은 사람의 행복을 책임지는 자리에 서게 되었군요. 라고 득구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서화 아가씨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그것은 당신이 가진 천재적인 머리보다 더 빛나는 선한 마음 덕분이에요 라고 답했습니다. 집안의 어두운 기운을 씻어내기 위한 마지막 의식으로 득구는 마을의 덕망 높은 스님을 모셔다 위령제를 지냈습니다. 이는 돌아가신 최참판의 넋을 기리는 동시에 집안의 갈등으로 인해 상처 입었던 모든 영혼을 달래기 위함이었습니다. 향냄새가 온 집안을 채우고 은은한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득구와 서화 아가씨는 경건한 마음으로 절을 올렸습니다. 제사가 끝나자 신기하게도 무겁게 느껴졌던 집안의 분위기가 한결 가벼워졌으며 종종 들리던 원인 모를 소음들도 씻은 듯이 사라져 진정한 평화가 깃들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득구는 박씨 부인이 관리 소홀로 내버려 두었던 사당을 정성스럽게 보수했습니다. 조상들의 위패를 다시 정돈하고 주변에 소나무를 심어 가문의 기품을 세우는 일에 공을 들였습니다. 뿌리가 깊어야 나무가 흔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우리 가문의 정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 재물을 모으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라는 그의 말에 문중 어른들도 크게 감동하여 득구를 집안의 진정한 어른으로 예우하기 시작했습니다. 득구는 이제 단순히 권력을 쥔 자가 아니라 정신적인 지주로서 그 존재감을 확고히 다져나갔습니다. 마을에는 득구의 지혜를 전해들은 다른 고을 사또가 찾아와 통치 비법을 묻는 일도 생겼습니다. 득구는 사또에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산술은 저절로 따라오는 법입니다. 사람의 가치를 숫자로 계산하지 마시고 숫자를 사람을 살리는 데 쓰십시오라고 조언했습니다. 사또는 머슴 출신인 득구의 깊은 통찰력에 감탄하며 큰 절을 올렸고 이 일화는 고을 전체로 퍼져 득구의 명성을 더욱 높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득구는 그런 명예에도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새벽마다 마당을 쓸며 초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득구는 어느 날 만복 영감을 위해 집 뒷마당에 작은 연못을 파고 정자를 지어주었습니다. 영감이 평소에 낚시를 좋아하고 조용히 쉬는 것을 즐긴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감님, 이제 힘든 일은 아랫사람들에게 맡기시고 여기서 세월을 낚으며 편히 지내십시오. 라는 득구의 배려에 만복 영감은 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하인들은 이런 득구의 세심한 정을 보며 자신들도 나중에 늙으면 저런 대접을 받을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고 이는 최참판댁이 전국에서
가장 일하고 싶은 집이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겨울을 앞두고 득구는 마을의 가난한 집들을 돌며 땔감과 털옷이 부족하지 않은지 살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곳간을 열어 숲과 이불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고 추위에 약한 노약자들을 위해 마을 회관의 온도를 항상 따뜻하게 유지하도록 지원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추위에 떠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라는 그의 철칙은 청룡리를 가장 따뜻한 공동체로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득구 덕분에 이제는 겨울이 오는 것이 두렵지 않게 되었으며 오히려 이웃과 정을 나누는 계절로 여기며 즐겁게 준비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득구는 서화 아가씨와 함께 부엌에 들어가 직접 동지팥죽을 쓰는 것을 도왔습니다. 주인 부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부엌일을 돕자 아낙네들은 처음에는 당황했으나 곧 함께 웃으며 옹심이를 빚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득구는 갓수어낸 팥죽 한 그릇을 아가씨에게 건네며 함께 땀 흘려 일하고 나누어 먹는 이 맛이야말로 우리가 지켜야 할 진정한 부유함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소박하고 진실한 모습은 하인들에게 위압감이 아닌 가족 같은 유대감을 심어주었으며 집안의 위계 질서는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득구는 사랑채에서 홀로 촛불을 밝히고 책을 읽거나 장부를 검토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리는 이 모든 복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상기하며 주인이 남긴 가르침을 수첩에 적어 내려갔습니다. 지혜는 사람을 살리는 데 써야 하며 권력은 약자를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 득구의 이 신념은 최참판댁의 가훈이 되었고 훗날 그의 후손들에게도 가장 소중한 유산으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적막한 밤에 들려오는 득구의 책장을 넘기는 소리는 마을 사람들에게 평안한 잠을 자게 하는 자장가와 같았습니다. 청룡리 마을 입구에 서 있는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에는 이제 득구가 세운 비석 하나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거기에는 함께 걷는 길에 가난은 없고 함께 나누는 마음에 슬픔은 없다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득구는 마을을 오가는 모든 이들이 이 글귀를 보며 서로를 아끼는 마음을 다지기를 바랐습니다. 비석을 세운 날, 온 마을 사람들은 느티나무 아래 모여 큰 잔치를 벌였고 득구는 모두의 축복 속에서 마을의 진정한 어른으로 추대되었습니다. 이는 신분제도가 엄격했던 당시로서는 실로 경이로운 사건이자 아름다운 역사였습니다. 득구와 서화 아가씨의 사이에는 예쁜 아이가 생겼고 집안에는 이제 아이의 울음소리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득구는 아이를 품에 안고 마당을 거닐며 아버지가 자신에게 베풀어 주었던 사랑을 그대로 전해 주었습니다. 너는 이 집의 재산보다 이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얻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속삭이는 그의 눈에는 깊은 부성애와 책임감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서화 아가씨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으며 두 사람의 사랑은 가문의 번창과 함께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최참판댁의 대문은 이제 밤낮을 가리지 않고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누구든 배고픈 이는 들어와 밥을 얻어먹고 억울한 일이 있는 이는 들어와 하소연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된 것입니다. 득구는 문턱을 낮추는 것이 곧 가문의 품격을 높이는 기림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이 집을 최참판댁이라 부르기보다 득구 대감의 사랑방이라 부르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탐욕과 갈등이 사라진 자리에 사랑과 지혜가 가득 차오른 청룡리의 명성은 날로 높아져만 갔습니다. 이제 네 번째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득구와 서화 아가씨가 일구어낸 이 아름다운 평화가 어떻게 완성되는지 보여주는 마지막 장으로 향하려 합니다. 득구는 오늘도 달빛 아래 마당을 거닐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정리합니다. 그의 천재적인 머리는 이제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었고
그의 따뜻한 손길은 청룡리 모든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있습니다. 고요한 밤, 가문의 평화와 마을의 안녕이 어우러져 흐르는 이 평온한 공기 속에서 우리도 잠시 숨을 고르며 다음 이야기를 기다려봅니다. 세월이 흘러 청룡리의 들판은 다시 한번 푸른 빛을 띠며 생명력이 넘치는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최참판댁의 기와 지붕 위로는 연기가 평화롭게 피어올랐고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 집을 지날 때마다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고개를 숙이곤 했습니다. 득구는 비록 신분이 바뀌고 큰 재산을 다스리는 주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이른 새벽이면 직접 마당을 쓸고 이웃들의 안부를 묻는 일을 거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겸손함은 마을 전체의 귀감이 되었고 사람들은 득구의 통치 아래에서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고 평온한 일상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득구가 세운 옹기 가마터에서는 매일같이 경쾌한 망치 소리와 흙을 만지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곳에서 생산된 옹기들은 그 품질이 워낙 뛰어나 멀리 성안의 장터까지 소문이 자자했으며 그 수익금은 오롯이 마을의 공동기금으로 적립되어 가난한 이들을 돕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마을 청년들은 득구에게 기술을 배우며 자부심을 키워갔고 이제 청룡리는 단순히 농사만 짓는 마을이 아니라 뛰어난 장인들이 모여 사는 활기찬 고을로 변모했습니다. 득구는 매일 오후 가마터를 방문하여 일꾼들의 손을 잡고 격려하며 그들의 고충을 세심히 살피는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마을 어귀에 세워진 작은 서당에서는 아이들의 낭낭한 글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려왔습니다. 득구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는 종이와 붓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고 뛰어난 재능을 보이는 아이에게는 성안의 더 큰 스승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배움의 기회가 신분에 막히지 않아야 한다는 그의 신념은 마을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되었으며 부모들은 득구의 덕분으로 자식들이 글을 깨치게 된 것을 최고의 복으로 여겼습니다. 서당 앞 느티나무 아래는 지혜를 나누는 소통의 장이 되었습니다. 서아 아가씨는 이제 가문의 안주인으로서 집안의 대소사를 빈틈없이 챙기며 득구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부엌을 직접 살피며 하인들의 식사가 부실하지 않은지 확인했고 아픈 사람이 생기면 손수 약을 다려 가져다 주는 자애로움을 보였습니다. 아가씨의 따뜻한 눈빛과 부드러운 말투는 집안의 모든 식소를 하나로 묶어주는 마법 같은 힘이 있었으며 사람들은 그녀를 우러러보며 진심으로 따랐습니다. 득구와 서와 아가씨가 함께 마루에 앉아있는 모습은 보는 것만으로도 마을 사람들에게 큰 평안을 주는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어느덧 만복 영감은 기력이 다하여 침상에 눕는 날이 많아졌지만 그의 얼굴에는 항상 평온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득구는 바쁜 일정 중에도 매일 저녁 영감의 방을 찾아가 발을 씻겨드리고 예리 야기를 나누며 그를 친아버지처럼 극진히 모셨습니다. 만복 영감은 득구의 손을 꼭 잡으며 내가 눈을 감아도 이제는 여한이 없다. 우리 대감님의 뜻이 이토록 아름답게 꽃을 피웠으니 참으로 고맙구나라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득구의 효심은 마을 전체에 퍼져 부모를 모시는 법에 대한 살아있는 교훈이 되었으며 집안의 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성안의 김판서는 매년 청룡리를 방문하여 득구와 함께 시를 읊으며 가문의 번창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김판서는 조정의 고위 관료들에게도 득구의 지혜로운 마을 운영 방식을 칭찬하며 이를 널리 알렸고 덕분에 청룡리는 나라에서 손꼽히는 모범 고을로 선정되었습니다. 관가에서도 득구의 의견을 경청하며 법을 집행할 때 자비와 지혜를 우선시하게 되었으니 한 모습의 총명함이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물결이 된 셈이었습니다. 득구는 명예를 얻었음에도 교만하지 않고
오직 백성의 편안함만을 생각하며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가을이 깊어지자 최참판댁의 넓은 마당에서는 온 마을 사람들을 위한 대동잔치가 열렸습니다. 득구는 햅쌀로 지은 고슬고슬한 밥과 기름진 고기, 그리고 잘 익은 과일들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누구든 배불리 먹을 수 있게 했습니다. 잔치에는 신분의 귀천도, 빈부의 격차도 없었으며 오직 이웃 간의 정과 수확의 기쁨만이 가득했습니다. 풍물패에 신명나는 장단에 맞춰 사람들은 어깨춤을 추었고 득구도 그들 사이에서 막걸리 잔을 나누며 소박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청룡리의 가을밤은 달빛 아래에서 가장 따뜻하고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득구와 서아 아가씨 사이에서 태어난 어린 아들은 득구의 총명함과 아가씨의 고운 마음씨를 그대로 빼닮아 자라났습니다. 아이는 아버지를 따라 밭에 나가는 것을 즐겼으며 만나는 노인들에게는 공손히 절을 올리는 예의 바른 소년이었습니다. 득구는 아이에게 장부를 보여주며 숫자 계산을 가르치기보다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법을 먼저 가르쳤습니다. 제사는 지키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것이다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아이는 가슴 깊이 새기며 성장했고 가문의 미래는 그렇게 더 밝고 건강한 씨앗으로 이어지며 대를 이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찾아와 온 세상이 하얀 눈으로 덮이자 득구는 마을의 독거노인들을 위해 온돌방을 점검하고 택감을 넉넉히 지원했습니다. 그는 직접 눈을 치우며 길을 만들었고 혹시라도 추위에 떠는 이가 있을까봐 밤마다 마을을 순찰했습니다. 그의 세심한 배려 덕분에 청룡리에서는 겨울에도 동사하거나 굶주리는 이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집집마다 화로에 모여 앉아 득구 대감의 덕담을 나누며 긴 밤을 보내는 풍경은 세상 그 어떤 곳보다 따뜻했습니다. 눈 덮인 채 참판댁의 풍경은 고요하면서도 생동감이 넘치는 평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마을 입구의 느티나무는 계절마다 옷을 갈아입으며 청룡리의 역사를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기쁜 일이 있을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 늘 득구가 세운 비석 앞에 모여 서로를 위로하고 축하했습니다. 그 비석에 새겨진 나눔이라는 글자는 이제 마을 사람들의 생활 철학이 되었고 청룡리 사람들은 서로를 가족처럼 아끼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전통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득구는 그 나무 아래에 앉아 가끔씩 먼 하늘을 바라보며 돌아가신 최참판과의 약속을 되새기곤 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늘 변치 않는 감사의 기도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고요한 밤, 득구는 사랑채 마루에 앉아 달빛을 머금은 정원을 바라보며 깊은 상념에 잠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머슴으로 살던 시절의 고단함과 최참판 대감의 조건 없는 믿음, 그리고 서아 아가씨와 함께 헤쳐온 험난한 고비들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지만 그의 손에 쥐어진 투박한 장부와 마을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그것이 엄연한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결코 혼자 잘 살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행복해지기 위해 하늘이 잠시 빌려준 선물임을 득구는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아 아가씨가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다가와 득구의 곁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지친 어깨를 토닥이며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당신 덕분에 우리 마을은 오늘도 평안한 밤을 맞이하네요라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득구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당신이 곁에 있어 주었기에 제가 이 모든 짐을 기쁘게 질 수 있었습니다라고 화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달빛 아래 길게 늘어져 하나로 합쳐지는 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평온하고 아름다운 부부의 정을 보여주었습니다. 밤바람조차 두 사람의 대화를 방해하지 않으려는 듯 숨을 죽이며 잔잔하게 불어왔습니다. 청룡리의 소문은 임금님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임금님은 득구의 공로를 치하하며 특별한 하사품과 함께
가문의 충절을 기리는 편액을 내려주셨습니다. 이는 머슴 출신으로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영예였으며 신분제도의 벽을 허문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득구는 하사품을 모두 마을의 구휼 자금으로 내놓으며 이 상은 제가 아니라 정직하게 살아온 우리 마을 사람들들 모두가 받은 것입니다라고 말에 다시 한번 사람들을 감동하게 했습니다. 그의 그릇은 이미 한 가문의 주인을 넘어 나라의 보배와도 같은 큰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득구는 이제 나이가 들어 머리에 서리가 내려앉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청년 시절처럼 맑고 총명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아이들에게 산수를 가르치고 저녁에는 마을 어른들과 함께 농사일을 의논하며 변함없는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사람들은 득구가 걷는 길을 뒤따르며 정의롭고 선한 삶이 어떤 것인지 몸소 배웠습니다. 청룡리는 이제 전설 속의 유토피아처럼 사람들에게 기억되었고 득구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수백 년이 흐른 뒤에도 사람들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는 귀중한 교훈이 되어 남게 되었습니다. 최참판댁의 곳간은 항상 가득 차 있었으나 그것은 득구가 욕심을 부려 채운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감사의 마음으로 가져다 놓은 정성으로 채워진 것이었습니다. 득구는 그 곡식들을 다시 필요한 곳으로 흘려보내며 살아있는 경제를 실천했습니다. 돈은 돌아야 제맛이요. 정은 나눌수록 커지는 법이다라는 그의 지혜로운 가르침은 상인들에게도 큰 울림을 주어 청룡리는 상도덕이 가장 잘 지켜지는 청렴한 고을로도 이름을 날렸습니다. 득구의 천재성은 숫자를 다루는 기술을 넘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예술의 경지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만복 영감이 세상을 떠나던 날, 마을 사람들은 모두 흰옷을 입고 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득구는 상주가 되어 영감의 관을 운구하며 진심 어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낱 머슴이었던 자신을 끝까지 믿어주고 지지해 주었던 노인에 대한 예우는 지극히 극진했습니다. 영감의 무덤가에 서서 득구는 다짐했습니다. 영감님이 가르쳐 주신 겸손과 인내를 잊지 않고 이 마을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그 다짐은 산바람을 타고 온 마을로 퍼져나갔으며 마을 사람들은 득구의 진심에 다시 한번 숙연해지며 서로의 손을 더욱 굳게 맞잡았습니다. 서화 아가씨는 어느덧 손주들을 품에 안는 할머니가 되었지만 여전히 정갈한 매무새와 자애로운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할아버지인 득구가 어떻게 집안을 일으켰는지,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유언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의 무릎에 기대어 지혜로운 머슴 득구의 모험 이야기를 들으며 꿈을 키웠습니다. 가문의 역사는 단순히 재산의 상속이 아니라 정신의 상속으로 이어졌고 최참판댁의 명성은 세월의 풍파 속에서도 결코 퇴색되지 않고 더욱 단단하게 뿌리를 내려갔습니다. 청룡리의 밤은 오늘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화롭게 깊어가고 있습니다. 득구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한 바퀴 둘러보고 나서 사랑채의 문을 닫습니다. 방 안에는 은은한 촛불이 타오르고 있고 책상 위에는 여전히 마을 사람들의 안녕을 걱정하며 적어내려간 그의 일기장이 놓여 있습니다. 그는 잠자리에 들기 전 창문을 열어 시원한 밤 공기를 마시며 밤하늘의 북극성을 바라봅니다. 길을 잃은 나그네에게 길잡이가 되어주는 저 별처럼 자신도 이 마을의 영원한 길잡이가 되고 싶다는 소망을 품으며 득구는 서서히 무거운 눈꺼풀을 감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끝을 향해 가고 있지만 득구와 서화 아가씨가 남긴 사랑과 지혜의 향기는 청룡리 곳곳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마을 입구의 느티나무는 오늘도 바람의 잎을 흔들며 득구의 이야기를 속삭이고 우물가의 아낙네들은 여전히 그의 인자함을 칭송하며 빨래를 합니다.
신분을 뛰어넘은 인생의 반전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정직과 지혜가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였음을 우리는 득구의 삶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 득구처럼 선한 꿈을 꾸며 평안한 안식을 취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마당에 내려앉은 달빛은 이제 방 안까지 깊숙이 들어와 득구의 평온한 얼굴을 비춥니다. 그의 숨소리는 규칙적이고 부드러우며 그 소리는 마치 마을 전체를 감싸 안는 자장가처럼 들려옵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지혜로운 사람의 품 안에서 잠드는 것처럼 청룡리의 모든 생명은 이제 깊은 휴식의 시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고단했던 하루를 마감하고 내일의 새로운 희망을 기다리는 이 고요한 순간, 득구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따뜻한 등불 하나를 밝혀주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불을 끄고 깊은 잠에 빠져들 시간입니다. 득구 대감의 마지막 가르침은 늘 우리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진정한 불안,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주었느냐에 달려 있다. 이 짧고도 강렬한 문장은 득구의 평생을 대변하는 것이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가장 큰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득구는 이제 전설 속의 인물이 되었지만 그의 정신은 지금도 청룡리의 흙과 바람 속에 녹아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적셔줍니다. 오늘 밤 그 따뜻한 기운이 여러분의 머리맡에도 가득하기를 바라며 득구와 서화 아가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아름다운 마침표를 찍으려 합니다. 바람이 창가를 스치며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를 냅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조차 정겨운 청룡리의 밤입니다. 득구는 꿈속에서도 마을 사람들과 함께 황금 들판을 거닐며 환하게 웃고 있을 것입니다. 고생 끝에 복을 받고 지혜로 세상을 구한 머슴득구의 인생 반전 이야기는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는 용기와 선함의 승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눈꺼풀도 득구의 숨소리에 맞춰 천천히 무거워질 것입니다. 온몸의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베개에 머리를 기대어 보세요.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입니다. 옛적의 산과들이 고요하던 때에 시작된 이 이야기는 이제 깊은 밤의 정막 속으로 녹아들어갑니다. 득구가 지켜낸 최참판댁의 평화가 여러분의 집안에도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혜로운 이의 삶을 되새기며 잠드는 밤은 그 어느 때보다 달콤하고 평온할 것입니다. 득구와 서화 아가씨가 일구어낸 사랑의 결실이 여러분의 꿈속에서도 아름답게 피어나길 바랍니다. 이제 아득한 옛날의 청룡리에서 전해오는 따뜻한 위로를 받으며 안녕히 주무십시오. 모든 이야기가 끝났으니